우리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최승재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오늘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영란 교수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시겠고요. 그리고 토론자로는 우리 박노수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회장님이 맡아주시고, 네, 우리 한정란 교수님께서 한국노년학회 학회장으로서 이렇게 토론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백성민 아셈 노인정책센터의 백성민 떠오르는 우리 젊은 세대입니다. 박사가 이렇게 또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사무관님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우리 백정현 농협강서 아카데미 원장님이십니다. 네. 오셨고요. 그리고 한국사회봉사연합회 이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수민 전 국민연금 서울 동부 본부의 본부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회를 보신 분은 우리 조중건 교수님이신데요.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시는 분 복지연합회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TV 연합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토론의 내용을 복지TV에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해줄 뉴스, 네, 오늘 뉴스에 넣습니까? 다음 주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앉아 좌석이 부족해서 예, 앉아 있는데요. 우리 김기영 중앙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승금 각당복지단에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자장 최승재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토론회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대면으로 참여해가지고,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또 현장에 소수만 참여해서 하게 돼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방송이 되고 또 줌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도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딱 30년 전에 1990년의 유엔총회에서 노인의 날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10월 1일을 노인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금년이 세계 노인의 날은 40회.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도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10월 1일은 국군의 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10월 2일을 노인 날로 정해서 지켜서 금년이 24회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며칠 전에 지나갔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선진사회로 가면서 우리 선진사회복지의 후원회로 이제 복지선진국으로 가면서 또 전체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 노인 인권에 관한 문제는 남다르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그러면은 복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지가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만은 복지만 다 잘 됐다 그래서 노인 인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노인 인권은 복지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인권이 특별히 뭐 다른 사람보다 특혜를 원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무슨 뭐 노인한테 좀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달라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게 이렇게 권리를 보장해주고 또 노인이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상 문제라든가 사회적 심리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을 좀 더 권리로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4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개최되는 특별한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제 노인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담론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 인권에 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제를 맡았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제 노인 인권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또 요약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국내외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노인 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나중에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스크린에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노인 인권은 사실 인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노인 인권의 그런 포괄성이나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노인 인권이라는 것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굉장히 이제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존엄성이 보호되고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노인 인권과 관련된 개념의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유엔에서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을 했고,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인권에 관한 정책과 그리고 담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948년에 제정된 이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30가지의 그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30번까지 나와 있는데 각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그 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자료를 넣어드렸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좀 전에 축사와 또 좌장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 현재 노인 인권의 현 주소는 어떻게 보면 OECD에서 지금 경제 규모가 10위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노인 인권의 수준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조사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노인 인권의 그 지위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은 헬프에이즈 인터내셔널에서 글로벌 에이지 워치 인덱스라고 세계 노인복지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96개국 중에 한국이 60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부끄러운 수준인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노인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교육 수준, 건강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러한 수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들이 많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제 현 주소인데 빈곤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소외 문제, 또 학대 또는 노인에 대한 혐오, 이러한 사회적 이슈의 근저에는
연령 차별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직할 때 연령 차별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인권 침해, 학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고령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이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201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인권 종합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노인 인권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노인 인권의 영역을 6가지로 구분을 해서 건강 돌봄, 기본생활, 소득, 고용과 노동, 그리고 사회참여 통합, 존엄과 안전이라고 하는 6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그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유엔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권 침해와 차별에 노출되는 노인의 수도 양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이제 관심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의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그 서구의 국가들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점점 아시아 지역에서도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980년대 이후에 노인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1948년에 노인 그 세계 인권 선언과 관련해서 노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채택된 문서는 없었고요. 1982년에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고령화 그 세계 총회가 이루어지면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이 세계 고령화 총회는 20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1982년 이후에 2002년에 마드리드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 전에 1991년에는 유엔의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1991년에 채택된 원칙에는 5개 영역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노인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고 하는 5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고령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제시된 그 원칙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노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고령화와 관련한 어떤 그 시민 참여와 그리고 당사자들의 활동의 강화,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강조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2002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미파라고 하는 세계 국제행동계획,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이 채택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마드리드의 그 행동계획이 지난 거의 20년 동안 국내외 고령사회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 제정이 되었고 2022년에 이제 3차 고령화 총회를 개최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이것을 한국에서 이 고령화 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서도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처럼 노인들이 완전히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기서 강조된 것은 세대 간의 연대 내지 통합에 대한 가치가 이제 강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고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사회 참여 그리고 건강 그리고 그 안전망에 대한 이런 세 가지의 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졌고요. 그 이후에 WHO를 중심으로 해서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에 관한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에서 여러 국가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도 인권 협약의 그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200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 노인 인권 협약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유엔의 실무 그룹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초안을 작성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개 실무 집단 회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노인 인권 협약 초안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연령 차별에 대한 철폐와 그리고 사회 참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권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초안이고 이것을 유엔에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국내외 고령사회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이번에 24회 노인의 날을 맞이했지만 사실 이 노인의 날은 유엔에서 1990년에 처음 제정을 해서 올해가 제30회 세계 노인의 날을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취소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노인의 날의 그 기획 주제는 코로나가 노인들에게 이제 미친 영향에 대해서 유엔이 그 기획 주제를 잡았고요. 보시면은 1998년 이후에 매년 유엔에서는 세계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이제 기획 주제들을 선정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인권, 세대 공존, 삶의 질,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연계, 그리고 연령 차별, 불평등, 건강 이러한 주제들이 이제 기획 주제로 나타났습니다. 이거에 이제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국내 노인의 날하고 유엔의 세계 노인의 날하고의 연계성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의 날 행사는 대부분 이제 매년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의 주최로 진행은 되는데 특별한 어떤 노인 인권 이슈에 대한 아젠다 세팅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장수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축하 행사 그리고 또 그동안 노인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이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 노인의 날 기획 주제와 연계하고 또 국내 여러 가지 노인 인권 이슈와 연결해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좀 더 그 기획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코로나가 고령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환기시키고 있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WHO가 그 명시하고 있는 건강한 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강한 노화 10년이라고 하는 이제 캠페인을 WHO가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노인에 미친 영향과 보건의료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전달 체계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간의 노인들의 건강의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지금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올해는 노인의 건강권에 대한 그런 그 관심들이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WHO가 10년 동안 건강한 장수에 대한 그런 담론들을 많이 확산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팬데믹과 노인과 노화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그 이제 문서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좋은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 한국 노인과학 학술단체 연합회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19 시대 노인의 삶에 대해서 노인의 건강권과 사회보장권에 대한 그런 그 논의를 진행하면서 노인 인권과 관련한 담론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런 맥락 속에서 그렇다면 노인 인권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인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국내 노인복지 정책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고 보시다시피 다양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뿐만 아니라 노후준비지원법에 이르기까지 노년기의 삶에 관련한 각종 정책과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모습이고요. 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이제 곧 4차가 수립이 되어서 고령사회 정책이 새롭게 재편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아셈 노인 인권 회의를 개최를 했고 2018년에는 아셈 노인 인권 정책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노인 인권이라는 그 용어가 더 많이 쓰여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가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에서도 노인 인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NAP라고 하는 인권 그 3기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이제 노인 인권에 관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3차 국가인권 기본 계획의 한 영역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라는 그 영역이 있고 거기에 노인 보호라고 하는 항목으로 노인 인권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 건강권 보장이라든가 또는 연금, 치매 관련한 내용, 소득 보장 다양한 그 항목들이 인권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그 이제 논의를 통해서 검토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노인인권 종합보고서에서는 노인인권 우선 과제로 생명권, 빈곤 예방, 세대 교류, 안전권 보장, 그리고 일자리 고용 보장, 그리고 가족 돌봄 노동 지원이 우선순위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영역은 좀 전에 보셨던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의 노인인권 부문을 보다 강화시키고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집단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순위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 그 노인 인권과 관련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은 서비스 현장에서도 노인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서 권리의 주체라는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노인 스스로가 인권 의식을 가지고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국내 국제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인권 증진 노력이 지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1982년에 국내에도 헬페이지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와서 노인 인권과 관련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이고요. 1998년에는 노인 종합복지관 협회가 그러니까 설립이 되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 인권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예방을 전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1969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역시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 기관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더 많이 협력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고요. 2011년에는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활동의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향상이 첫 번째 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가 만들어져서 그 아셈 국가들,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의 그 노인 인권 관련한 아젠다 세팅에 우리나라가 훨씬 그 주도적인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설치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7년에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 연합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6개의 노인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단체들이 함께 16,000명 정도 되는 이제 학자와 실무자들이 모여서 노인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그리고 학술 활동, 세미나, 토론회 등을 진행을 하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외국의 다양한 노인 인권 증진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요. 지난 한 6, 70년간에 걸쳐서 해외에서도 많은 그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 인권 운동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그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은 그 단체 설립 배경이라든가 또는 누가 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또는 운영 방식이 어떤 것들인지 다양한 모델이 공존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러한 그 단체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더 같이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그 인권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초고령 사회에 그 진입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한국 사회가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개인과 사회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권리의식이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인 인권 교육이라든가 노인 당사자들의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환경 구축이 시급한데 좀 더 많이 이런 그 권익 옹호 활동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과연 고령 친화적인지 연령에 적합한 그런 내용들인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단체 교류가 확대되어야 되고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다양한 단체들이 각각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대해서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인 인권 관련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그 노인에게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라든가 또는 디지털 뉴딜 계획이 얼마나 고령 친화적인지 그리고 노인을 위한 행정기구가 어떻게 더 강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치매 국가 책임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다양한 아젠다에 대해서 모두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서 좀 더 나은 그런 노인 인권 보장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박노숙입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란 교수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는 시민력으로 다시 세우는 시민권이라는 걸로 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지역사회에서 국가에서 시민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20점의 화두로 던져야지 되고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살아가셔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앞서서 박영란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의 정의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궁금하구나. 존엄이 있고 인간의 욕구가 있고 법적으로 내가 부당한 것을 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누려야 할 의무를 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권의 개념에서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구분을 했는데
인권을 모를 때나 인권이 회자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이란 거는 이 1세대와 3세대 순환하고 상호 호환돼야지 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경제력, 개인의 경제력이라든지 개인의 건강권이라든지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호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문건에서도 나오지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기관장님의 모친께서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인의 코로나로 인한 개인의 사망이 국가가 감염을 막아야 되는 국가의 행정력과 모친을 사망한 것에 대해서 자녀와 유족들이 애도를 해야지 되는 것에서 오는 그 간격이 너무나 커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도 마치 국가와 개인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장례식을 치러야지만 되는 그 사건이 개인적으로 봐도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존권이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있다고는 하지만 생존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들에게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노인이 가장 빈곤하고 우울로 인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인해서 그래도 코로나19에서 참 안정권에 들었었다고 지난 여름을 우리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존권과 주거권, 보행권까지도 모두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권 공공 서비스가 그래서 공공 의료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코로나19에서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들이 비상운영 체제를 하면서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온택트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권이라든지 모든 거가 장비가 주어져야지 되는데 휴대폰 하나 달랑 들고 있다고 해서 온택트로 인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고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는 국회와 많은 접촉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통신을 통해서 안전하게 온택트를 즐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2020년 자료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7년, 2019년 자료를 보더라도 고령층들이 얼마나 PC와 모바일 기계가 젊은 세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인권 코로나19의 국가의 책무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노인복지 현장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많이 모여서 생활하시는 작년까지 복지관에 원활하게 오시지 못하시지만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노인복지관의 회원이 180만 명인 거에 비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그 배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의 맛을
향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또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반드시 스마트 돌봄 체계는 구축돼야지 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과 통신 요금 지원, 스마트 기기 마련, IT 전문 인력 채용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야당과 만났을 때 실제로 한 45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배 시민이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O의 고령 친화도시 가입 도시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배 시민들의 이 활동이야말로 다시 대한민국을 온택트에서 코로나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로 시민으로서 사회를 건강하게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그 정책기획팀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발표자이신 박영란 교수님께서 노인 인권 부분을 그리고 또 인권 전체 확대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저희 센터에서 국제기구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고민 지점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박노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의 대응이라든지 현장에서 나오는 권리들을 직접 관찰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실 수가 있다면 저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셈 회원국 아시아와 유럽 전체에서 노인인권의 중요성이 2014년에 아셈 회의에서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2016년에 개소 승인이 됐고 2018년에 대한민국에 개소를 한 노인인권정책센터입니다. 아무래도 한 국가보다는 아셈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활동도 조금 다양하고요. 또 고민 지점도 국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에 개소를 해서 총 4가지 영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권리 기반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8년 개소와 함께 시작으로 작년에는 정서적 건강이라든지 가족 내 노인 학대라든지 혐오 차별이라든지 또 우수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올해는 아셈 회원국들의 연령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그 연령주의 척도 개발 기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아셈 회원국의 노인 인권 현안이라든지 또 우수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슈 포커스도 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기구다 보니까 국제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주최를 하신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에 저희가 주관으로 들어가서 같이 국제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또 2019년에도 EU와 공동으로 4차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라든지 인권위원회와 제주 포럼 또 독일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과 함께 세미나도 공동 개최하게 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또 UN 그 지역 기구들하고도 노인 관련 행사들을 같이 공동 주최하고 국내에서도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과 학술단체 연합회 등과 같이 연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식 개선 부분에서도 저희가 2018년부터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또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노인인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노인인권 교육 교재, 특히 당사자가 직접 이런 책이 아니라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 교재 개발에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최성재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노인 인권이라는 게 복지에서 조금 더 폭이 좀 넓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 인권에 대한 의제 발굴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인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그 모임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2018년에 생겨서 역사도 좀 짧고 다양한 일을 동시에 좀 진행하다 보니까 고민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국제기구라는 저희 센터의 정책성과 또 아셈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을 다 다뤄야 한다라는 그 목적 아래 세워진 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현지 전문가와 접촉을 하고 또 각 아셈 회원국 내에서도 아시아나 유럽의 국가나 지역의 그 현안의 온도차, 대응의 온도차 등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이 빠르게 이렇게 업데이트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저희 센터의 기능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내부적으로는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뭐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노인인력개발원이라든지 뭐 국민연금연구원이라든지 사실 이 노인 분야의 연구 혹은 노인 관련 기관들이 좀 파편화되어 있고 전체적인 풀 자체가 좀 작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교류하고 교류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노인 자체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인권에서 다뤄져 왔던 소수자 문제, 여성, 아동, 장애인 각종 다양한 권리를 주장한 단체들이라든지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함께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최근 화두일 텐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계속 활동을 할 것인가 그것도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뭐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하시고 동의를 해주시고 계시긴 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노인 인권 이슈가 좀 더 세계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그 유엔에서의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의장의 발표 등을 통해서 우리도 좀 더 이런 그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노인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인터넷만으로 이제 줌 회의를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인터넷만으로 우리가 연대를 계속 할 수 있을지 현장하고 노인 당사자분들과 어떻게 연결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모이신 분들 또 사례 발표라든지 하시는 분들께서 다 각자의 영역과 경험이 다르실 텐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결 방안이다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각자의 경험이라든지 대응 방안들을 공유해서 강점은 강화하고 또 다른 분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 앞으로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한국노년학회 회장 맡고 있는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정란입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진복지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고요. 또 박영란 교수님 꼼꼼하게 다양한 그 노인 인권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저도 토론자지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갑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그 노인 인권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전반적인 노년학에 대해서 또 특히 그 안에서 노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아셈 노인인권 정책센터의 그 연령주의 척도 개발 연구에 같이 참여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노인 인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영란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의 대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특히 그 노인의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장수사회, 고령사회를 살고 있고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 어떤 그 어두운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뭐 불과 1%, 2% 했던 노인들이 이제 15%, 15.7% 올해 지금 통계가 그런데요. 또 앞으로 이제 20%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수자에서 다수 집단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노인 집단이 가진 사회적 힘, 정치적 힘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이미 우리 국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투표권에서 선거인단의 그 퍼센트를 보면 노인들의 수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중년기를 넘어서 노년기가 그야말로 인생의 뭐 3분의 1, 심지어는 2분의 1,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인생, 제2, 제3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점 역시 그 고령사회가 준 밝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이 고령화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어두운 측면, 부정적인 면을 갖다 줬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인구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 대응의 실패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재 겪고 있죠. 수명은 길어졌지만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정규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여전히 턱없이 짧고요. 한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지금 직장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년은 49.7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적 정년이 60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준비 안 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한 70% 가까운 사람들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을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작해야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금 정도에 그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노후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노후의 기간은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 써야 하는 노후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노후 빈곤의 문제죠.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이 불명예는 정말 초고령 사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빨리 털어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이게 그 노인층에서 생각하는 세대 갈등보다도 젊은 층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젊은 층이 느끼는 세대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노인 학대, 특히 이제 가정 내 학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노인 혐오 현상 역시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또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그 노인들 스스로의 힘이, 스스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인 인권의 우리의 시각은 노인은 보호의 대상, 돌봄의 대상, 그리고 노인 개인만 잘 돌보면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좀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노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돌봄의 대상이 아닌 실제 참여의 당사자로, 아까 뭐 당사자주의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노인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자문을 해보는 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노인 시민단체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있는 우리의 그 노인 단체들은 대부분 어떤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래서 회원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회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몇몇의 리더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의 그런 대표성.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받거나 아니면은 뭐 그 시설을 지원받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속되어 있는, 재정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문제, 그다음에 전문성이 결여된 문제, 몇몇 그 권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에 의한 그 대표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는 시민단체, 그 목소리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저는 좀 들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노인 인권을 제대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그리고 정부에 의존한 조직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 또 보호와 돌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 참여 중심의 활동, 그리고 노인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무엇보다도 세대와 함께하는, 다른 세대와 함께하는 그런 모두를 위한 단체로서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인 인권과 현재의 노인들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이제 후배 세대, 아까 그 박노숙 우리 회장님 선배 시민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 후배 시민들이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인권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그것을 인권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좀 시민단체의 탄생 내지는 시민단체의 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돕고 연대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기대하면서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발제를 해주신 박영란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여기는 또 공부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이나 또 여러 선생님들 통해서 또 그런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란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수님께서 자료집 40페이지에 이렇게 최근에 노인 그리고 노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되고 있는 주요 현안, 쟁점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이렇게 보태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위기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치명률이라는 그런 소개 또는 뭐 몇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수치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 사람, 한 개인의 일생이 마감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치명률이 높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과연 우리가 오늘 이제 인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이 어떻게 존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과 아울러서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도 어떻게 하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인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매우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국가인권위원장께서 이제 여러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여러 그 국가인권 기구들과의 연대 그리고 또 유엔이라는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여러 이제 우려와 또 공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의견서도 보내시고 이제 성명서도 내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그 노인이 갖는 취약성을 더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시면서 그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은환 교수님 발제에서 또 그 유엔 그 사무총장이 이제 노인에 대한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주목한 그런 뭐 보고서도 발표한 것이 2011년이고요.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보고서가 또 나온 것이 2012년입니다. 그 이후로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에서 이제 그 노인의 권리를 담은 그러한 그 국제사회 약속이죠. 그 협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요. 상당한 진전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좀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유엔 그 사무총장의 보고서나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보고서에서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장 큰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노인도 가장 그 어떤 취약성이 더 심화되기도 하지만 그 밖에도 여러 거처가 주거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랄지 그 임시 거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배달 노동자라든가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여러 그런 노동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감염의 위험에 그런 노출될 위험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또 학교가 폐쇄되면서 어떤 교육 불평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회에서 이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그런 역할이 아주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돌봄 노동에 대한 그 부담을 여성들이 특히 많이 이렇게 좀 가정 내에서 역할들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런 코로나19의 감염병 시기가 젠더 불평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제일 토론문의 마지막에도 밝혔습니다만 이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 노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에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런 것에 할 수 있는 그 노인의 어떤 그 권익 신장이나 인권 증진을 미션으로 하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시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이 그 이전에는 이러한 것이 노인이라는 대상이 갖는 그 취약성이 없었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앞서 이정숙 회장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노인의 빈곤 문제랄지 그리고 자살,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 그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면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그런 문제가 그대로 있는 채 더 그런 취약성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한국의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도 방역이나 여러 우수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국제사회 협약이 성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기존에 있는 국제 협약 중에 이제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이 있습니다. 사회권 규약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안에는 물론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존엄한 삶과 죽음이라는 제 토론문에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가 있게 하고 평화가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 빵, 물과 소금이 있게 하라라는 아마 취임하셨을 때 연설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 하셨던 이 만델라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안에 과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담겨 있고 그것을 그것이 곧 이 정부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중에서도 특히 이제 최소 핵심 의무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규약에 대한 사회권 규약을 해석해 놓은 일반 논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5번째의 규약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꽤 의미 있는 그런 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주거랄지 또 식량, 또 건강, 그리고 근로 이제 노동 일을 하는 일에 대한 권리, 물론 여기서 이제 물에 대한 권리도 있고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해석해 놓은 일반 논평에서는 다른 그런 권리를 해석해 놓은 일반 논평과 달리 가장 필수적인 권리이다라는 표현이랄지 다른 권리를 그러니까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권리들은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최소 핵심 가장 필수적인 권리이고 그것을 이제 최소 핵심 의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당사국들 국가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노인권리협약이 성안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당사국의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모든 노인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충분히 이제 알고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이런 노인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마무리. 네. 그러면 이제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권리 주출했을 노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던 이제 3가지 정도를 거기 이제 토론문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떤 인권의 인식의 전환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한국헬프에이지, 그리고 아템노인권정책센터 등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협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필수적인 권리 중에 이제 그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 유엔 노인 고령화 실무 그룹에서도 논의되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인터넷 접속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도 노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필수적인 서비스이고 그것은 국가가 기본적인 의무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뭐 노인 인권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위원회에서도 또 새로운 아까 국내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아마 그 노인 인권을 다시 좀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노인 인권 국제 협약이 아직까지도 없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 뭐 이런 협약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노인이란 말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예. 다른 데는 다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또 이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여기는 다 이 권리 협약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노인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10년 전부터 노인의 권리 협약을 만들자고 그 유엔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유엔 실무그룹을 만들어 10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노년학회를 대표해서 이제 거기 참여하는 유엔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회의에서 전부 선진국, 후진국하고 싸움만 합니다. 선진국은 반대, 후진국은 찬성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 중에 이 노인 당사자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막 압력을 넣어요. 그건 선진국, 후진국 필요 없어요. 선진국은 정치적으로는 반대하지만은 선진국에 있는 노인 당사자 집단들, 아까 박민환 교수께서 얘기하셨던 AARP,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미국 정부는 반대. 이 민간단체는 적극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유엔에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압력을 좀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아는 한 단체만 있습니다. 노인 당사자 단체가 아니고 노인을 돌보는 케어라이트라는 그 한 단체만 딱 등록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일본 우리보다 못한 동남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너무 좀 뒤처져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노인 인권 하고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노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인권 전반적인 거를 다 거기서 관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폭이 앞으로 넓어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분의 지정 토론자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표하신 박민남 교수께서 우리 토론하신 분 내용에서 특별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없습니다만 좀 보충을 할 필요가 있던 것 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 5분 정도에 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자들께서 너무 이제 사실 계셔서 전 너무 든든하고요. 이제 정말 다양한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또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사점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노인 인권 운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노인 인권 운동. 근데 이제 그 노인 인권 운동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 특히 노인이라고 이제 노인의 어떤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노인 운동 인권가이다 또는 노인 인권 운동을 한다 또는 나는 노인 인권을 옹호한다 이런 식의 그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단어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도 다 거부하고 있고, 인권도 인권하면 이거는 이제 특히 노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대, 노인 학대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먼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있고요. 운동하면 또 운동에 대해서도 뭐 찬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인권과 운동을 합쳐서 노인 인권 운동하면 그게 정말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낯설어하고 스스로 나는 노인이 아니야라는 많은 분들의 인식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당사자 집단이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최근에 그래도 지난 한 10년 동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 인권이라는 담론이 그래도 이제 문서화되고 또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또 모여서 토론회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세안 노인인권정책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었으나 노력 중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 토론자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첫 번째, 이거는 당사자의 참여가 첫 번째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역량이라든가 당사자의 그런 그 권리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노인 인권에서 당사자는 누구인가라는 것도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복지관은 평균적으로 70대 중반의 그 이제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고, 경로당은 평균적으로 80대 중반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그 고령자 집단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제 통계청에서 65세 이상은 한 30만 명 된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으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령자 집단이 1,000만에서 뭐 1,500까지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1,000만 명의 이 노인 집단이 하나의 단체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노인 시민단체, 그냥 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노인 단체야, 그러니까 노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야라고 이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과연 그러니까 시민단체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의 뭐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최성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ARP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의 그 미국의 50세 이상의 그 고령자들이 1년에 적어도 한 10만, 그러니까 15불이니까 15,000개, 한 2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는 그런 순수 민간 단체이면서 비영리 단체인데 영리 사업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단체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자립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중립적이면서 당사자들을 옹호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제 만들어 온 단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을 저희가 좀 검토하고 우리의 그 노인 시민단체, 대한민국의 노인 시민단체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의 필요성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권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노인 인권의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각자의 어떤 그 역량과 전문성을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플랫폼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이제 담당할 건가도 저희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뭐 최근에 뭐 노인 행복부, 노인부 이런 그 이제 정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 흩어져 있는 역량들이 이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어떤 별도의 그 어떤 지금 그러니까 노인이 누구인지도 스스로도 그러니까 내가 노인인지 아닌지, 또 많은 정부의 부처의 정책들도 누구를 노인으로 봐야 되는지 누구를 고령자로 봐야 되는지 그 연령에 대한 구분도 굉장히 모호한 가운데, 그런 어떤 별도의 행정기구를 과연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이 되면서, 그러나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 거가 정말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와 모든 그 어떤 지역사회 단체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로 고령친화 도시나 이제 고령친화 환경,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러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제 그 희망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 70대, 80대 그 삶에 대해서 또는 90대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제 그 고민을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와 어떤 그 경험이 과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연령 영향평가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분 토론자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연세대 명예교수 김동배라고 합니다. 네, 와서 그 발표와 토론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질문거리가 많은데, 뭐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을 우리 그 발표자 박영란 교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개임하고 있는 동안에 한 30년 동안에 노인 복지를 이제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나라에 노인들이 많고 또 점점 많아질 텐데 그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교육에도 참여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으로 아직 그것들이 충분히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노인단체, 노인시민단체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를 하면서 준비했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권은 사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였었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노인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인 인권, 다양한 영역의 노인 인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노인 인권을 위해서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은 노인 인권 개선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조 발표하고 또 그 토론자 몇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 노인 인권을 위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단체들이 아직은 미약하고,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체는 대한노인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00만 회원을 갖고 있고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거기 또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또 특히 지금 그 발표를 들으니까 대한노인의 정권이나 대한노인의 지원법에 보게 되면은 노인 권익 신장이라는 것이 그 기관의 첫 번째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가 역사가 50년 이상 된 단체이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고, 노인들을 300만 명이나 되는, 300만 이상이 되겠죠. 노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사실은 30년 동안 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포섭하고 포함시키고 또 300만 명이라는 막강한 노인들의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권 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발표자께서 보시기에 대한노인회가 그 어떤 단체보다도 대한노인회가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나아가
더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영향력 있는 노인들, 단체들과 연합해서 좀 더 영향력이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진입니다. 우리 그 박영란 교수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을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 설치 제안 이런 게 이제 지금 이 방안에 나와 있는데 국회가 이 회기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는 항상 단골 메뉴가 돼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21대 국회니까 20대 때 이제 그 2016년도에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1호 법안이 노인 이제 복지청을 만들자 하는 법안을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안 되고 다시 이제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화로 해서 2017년도에 제가 노인 복지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국회 정책전문위원으로서 논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거의 노인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국가 성장을 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노인들은 일정한 학력 지식 수준 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똑같이 노인으로 포함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률로. 그럼 이제 이분들의 과연 선택적 분노를 근본적 그 이유를 모르고서 그냥 이 부처를 만들어서 한다면 결국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의 대상이 돼버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나 석학들이 계시는데 이 부처의 신설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에 대해 저는 이제 처음에 찬성을 했다 반대로 돌아선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그것이 궁금해서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속가능 교육 회장입니다. 교수다가 정년퇴임 한지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지금 연구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여기 인권 여기 이런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시민운동을 했던 입장에서 질문 한번 박영란 교수님께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포괄적인 법률 모든 게 다 법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그런 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다고 제가 이제 전해 들었는데요. 현재 그 노인의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같은 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알고 싶고요. 또 어떻게 봐서 그 노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어떤 상황을 그 노인 인권 취미로 볼 것인지 이런 것도 판단하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그 인권 보장 문제가 그 생애 주기상 이제 누구나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인권위원회 사무관께서 그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에게만 그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실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손농림대미 학장 백자 유엔에서 여성차별 회합을요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도에 했고요. 장애인 권리 협약 지정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과 장애인 당사자 집단들이 적극 참여하여 국제 NGO들과 연대하여 압력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의 노인 권리 협약 제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인 당사자 집단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 또 이 장애인은 당사자 집단들이 엄청나게 직접 목소리를 높이고 유엔에 참여하고 다른 데하고 연대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관심도 없고 참여를 안 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질문이신데 정말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혹시 또 그런 좀 다른 어떤 그 활동들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아르신 분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박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에드워드 킴이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네. 네. 그 저도 관심 있어서 아침에 왔는데 한 중간 그 국민 그 샌드박스 규제 박스 샌드박스에도 이미 2, 3년 전에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드랍된 게 뭐 더 7, 80%가 더 많겠죠. 그중에 이제 뭐 법에 대해서는 또 여기 저 석학자나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더 많이 기본 룰은 큰 틀은 맞다고 보고 빠져있는 어떤 그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될 것 같은 두세 가지의 아이디어에 관한 한 그래도 한번 제가 공론화 R&D 개념에서 드려볼게요. 첫째, 그 건축 설계할 때 잘 아시는 대로 건축법규에 의해서 노인정이 옛날 스타일대로 최소 규정 이상으로만 설계하면 끝이에요. 따라서 거기에 이제 물론 크게 하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쉬운 말로 헬스클럽이나 이런 노인들이 그 영상이나 인터넷 기기를 쓸 수 있는 공용 그 기기 PC 내지는 줌 그거를 거기다가 조금 영상실을 하나 좀 20, 30평 정도 사이즈로 더 뭐 중 2층으로 올려가지고 높이를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더블로 못 늘린다 그러면 중 2, 3층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제가 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노인들이 아직 멀쩡한 보험이 안 될 때는 보험을 안 받아주는 못 받아주는 거의가 꽤 많은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따라서 뭐 그건 그 노인들을 위한 특별 어떤 실손보험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한 낙상보험 같은 경우도 한번 중분리로 해서 샌드박스에 의하여 그걸 좀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고 드롭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뭐 세 번째는 그 웰다잉도 아까 처음에 아까 제일 처음 발표하신 한정식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정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웰다잉의 웰빙스러운 웰다잉도 한번 좀 고지를 코로나 시대에 또 해야 뭐 알릴 사람 알리고 그걸 좀 중간 노인청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좀 편안한 노후를 또 알리고 고지를 하는데 이게 좀 삼성병원에 6개월 전부터 가봐도 그 식사 제공을 안 해준대요. 그냥 뭐 1층에 커피 쿠폰 하나 주고 보내더라고요. 벌써 그런 장례식이 터져도 지금은 말씀대로 한정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뭐 알리기도 깝깝하고 이런 게 현재 가속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런 알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30 그 봉직을 하고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그 작년까지 일을 하면서 그 시민사회 소위 그 시민사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 그 발표자분들이나 그 토론자분들께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지금 특히 그 노인 인권이라든지 그 이런 문제하고 관련돼서 그 시민 단체들이 굉장히 저 많이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그 시민사회 그 합의를 이끌어가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시민사회 쪽에 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시민단체는 저 세대별로 그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특정 그 생애 주기만 이렇게 그 전문화된 이제 그런 단체들도 있고 또 뭐 어떤 단체들은 생애 전반을 다 그 아우르는 이제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단체들을 이렇게 결집을 할 때 구조할 때 그런 전체적 생애 전반적인 그 문제들을 아우르는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자기 본연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면서 또 이쪽 노인 인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이제 그런 세대 문제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실제 그 현장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뭐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뭐 이런 부분에 결집을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조직 간에 그 기관 간에
그 칸막이가 너무 두텁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그 벽에 부딪히는 문제였는데 이번 발표나 그 토론을 들으면서 참 안심을 했던 부분은 노인 인권 부분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큰 그 조직을 그 얘기할 때 뭐 정부 부처를 노인 행복부라든지 뭐 이런 부처를 신설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발표자분이나 그 토론하시는 분들이 그 시민사회 역량을 키워서 노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뭐 이런 방향으로 뜻을 모으신 것에 저는 그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할 때 그 시민사회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집결시킬 때 이제 그런 단체 간의 그 생애 주기 관리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 본연의 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면서 또 그런 특화된 그 세대 문제에 그 힘을 결집을 시킬 수 있을지, 그다음에 또 각 그 단체들 간에 그 조직 간에 그런 칸막이를 허물고 한 곳으로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그 좋은 그 방법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암시라도 해주시면 그 길 안내라도 해주시면 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기영 교수입니다. 네네네. 이제 우리 교수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님하고 두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 8페이지에 보면 노인 인권이란, 여기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 이거 기본 인권이란, 여기 보면 마지막 줄에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하면서 마지막에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써놨고 그렇게 인권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아쉬움을 말하려고 그랬어요. 인권 중에서 정말 저희가 포괄적이고 거대한 것도 좋지만 노인의 날 이게 를 기념해서 포럼이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이 노인 착취, 학대 이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네, 덕분에 우리 박 교수님 발표, 그 다음에 우리 이동훈 상관님, 만슨 넬라 우리 대통령, 네, 그런 말씀 듣고 많은 거 배우고 공부하고 간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정숙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만입니다. 네. 저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했던 전기태입니다. 네네네네. 코로나19 때문에 그 노인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것들의 그 코로나19의 예방책인 비대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노인분들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그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심리적으로도 우울증이나 뭐 코로나 블루 이렇게까지 예방책이 간접적으로는 오히려 노인의 생명까지도 위험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인 당사자들이 소비자의 입장에 스스로 해결책이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인 그 당사자 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저희가 인권 침해나 이런 차별을 당한 경우에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조사를 통해서 그런 구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뭐 관행이랄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위에서 이제 여러 정부 부처에 이렇게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성재 교수님께서도 또 강조해 주셨지만 그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현재 그러니까 인권위법상에 그 정의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정의가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에서 인정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 가치, 자유, 권리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또 헌법 6조에 있는 그 국제인권 조약의 어떤 그런 승인된 국제인권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특히 사회권 규약이랄지 특히 또 사회권 규약의 6호에 있는 뭐 노인에 대한 권리에 대한 해석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성규 교수님께서도 강조해 주셨고 제가 또 미처 말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72페이지의 제 토론문에 노인 관련된 문제의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한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문서인 가칭 노인권리 협약이 하루빨리 성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기존에 있는 국제 인권 조약이랄지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왜 이 협약이 필요한가라는 것은 계속 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최성규 교수님께서 한국 노년학회지에 발표하신 논문에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로 이어져 왔는지 정리되어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회권 규약의 건강권, 모든 사람의 건강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노인이라는 특히 노화라는 특성을 가진 노인에게 필요한 장기 요양을 받을 권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노인권리 협약이 하루빨리 성안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멘트 자체가 너무 귀한 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의 코멘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단 노인 인권 회의 같은 어떤 모임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론하고 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속적인 활동을 조금 그러니까 제도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을 노인 인권의 날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노인 인권에 대해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것이 꼭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계시는 많은 당사자들이 그런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회의의 모델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강조되는 게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공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을 위한다는 게 노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가족과 그러니까 지역사회 모두를 위해서 왜냐하면 함께 나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담론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아까 선배 시민, 후배 시민 이제 그런 용어들을 저희가 쓰는 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아까 이제 주택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은 모든 부처가 피해갈 수 없는 이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처,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에서 노화에 대한 것이 좀 더 민감해져서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성, 그들의 욕구, 권리 이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게 저는 이제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고령 친화적인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건 저희가 추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멘트 하시고 이런 내용 중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이진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옛날에 노인복지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를 주장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런 또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노인청을 만들자. 노인청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복지부 내에 있으면서 좀 별도로 좀 하자는 거고 하나는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거는 노인행복부와 노인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 제출돼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오래 했고 뭐 이게 행정도 또 연구도 했고 이런 사람으로서 보니까 이거는 좀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뭐 첫째는 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거죠. 우리보다 선진국이 훨씬 더 오랫동안 노인 문제를 다루어왔고 그런데 거기는 왜 이런 생각 못했을까?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될 거고. 그리고 일본,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우리보다 노인 인구가 2배나 높아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그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런 거 없을까? 일본은 오히려 노인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합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또 어떤 분은 그 법안 제출했는데 어떤 분은 호주에 노인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호주에 노인부는 없습니다. 호주는 건강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미니스터 for aged care and Australian seni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니스터란 말은 우리나라는 미니스터로 그러면 장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거를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 저는 아니에요. 호주는 장관은 세크리터리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미니스터는 그 밑에 있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실장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 해석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세대 간에 다 연대가 되어 있고 이게 필요한데 아니 그거를 노인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선 노인 문제 심각하니까 노인부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청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청년 실업 그러면 청년부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지금 얼마나 여성들 힘듭니까? 이거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그럼 아동 청소년부 따로 만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다 생애 주기별로 연계되어 있고 다 연대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 빼낸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기에는 복지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연계되어 있어요. 아까 이수민 우리 전 지부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셨는데 국민연금 그러면 노인을 위해서 국민연금 노인 국민연금 따로 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닭복지부 안에 있습니다. 노인 건강보험 따로 떼어나고 장기요양보험도 떼어낼 수는 있는데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자 이제 복지부는 그러면 거기 나중에 또 청년부 만들지 청년노인건강부 그리고 또 청년 무슨 국민연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노인부 만들고 노인 행복부 만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할 게 없어요. 포 떼고 차 떼고 다 할 게 없다고. 그러면은 지금 노인 정책관 업무라든가 이런 정도 하는 걸 가지고 노인부를 만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 하나는 이게 옥상옥이에요. 지방이 내려가면 전부 모든 부서가 지방행정으로 내려가는데 현장에서 지방행정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 노인부에서 내려온 거 이거 가지고 너무 정신없으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아니고 선진국이 애도 없고 그러니까 좀 선진국이 해가는 거 보고 우리가 따라가도 될 것 같고 나중에 노인부 설치하는 데 가서 좀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 법안을 내신 분들은 많이 숙고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많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노인 인권은 노인 복지 아닙니다. 노인 복지는 노인 인권 따로 얘기할 필요 없죠. 노인 인권은 노인 복지의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노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활의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노인 복지가 중요하지만은 이제 너무 한정해서 생각하면은 노인 인권이라는 걸 너무 이제 좁게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우리가 다 노인이 됩니다. 현재 노인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연령상으로 또 앞으로 노인이 되실 분들이고 이 문제는
저 노인들, 저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앞에 장래인 우리 노인들의 문제고 베이비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이 사회, 예, 이게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해서 이 오늘의 노인은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예, 그 일제의 수탈을 참고 그다음에 6.25 폐허된 우리 대한민국을 자식들 낳아서 완전히 희생해서 키우고 그다음에 국가 건설에 매진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자식들이 지금 대한민국 위상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지금 발전된 이 대한민국의 뒤에서 이 노인들은 노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노인 연령에 해당하는 정치, 아까 김동기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치 일선에 있고 뭐 사회 문화, 예? 뭐 국회 이런 데도 노인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팽개치고 전혀 노인 인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좀 우리가 집약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집약하기가 힘드니까 현재 있는 인권을 얘기하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노인회 같은 단체들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 인권들을 정말로 증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이고 앞으로 그 노인 인권을 신장하는데 물론 다른 국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들을 좀 들어서 좀 제대로 된 노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발표해 주신 우리 박영란 교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내서 오셔서 토론해 주신 우리 박노수 회장님, 그다음 백성민 박사님, 그리고 또 이동우 사무관님, 그리고 또 안정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 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선진사회복지회 이정숙 회장님, 그리고 또 같이 일하시는 여러분들,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여러 협찬단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